샬롬 삼국지 4권 13번째. 그리고 2번, 3번 조조의 본체를 들이치자고 권했다. 원소가 들으니 이도 저도 다 같이 그럴듯해 보였다. 얼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윽고 2가지 계책을 모두 취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장압과 고람은 군사 5천을 이끌고 관도로 가서 조조의 본체를 치게 하고 장기는 군사 1만을 이끌고 가 오소를 구하게 한 것이었다. 한편 조조는 오소에서의 일이 뜻대로 되었으니 머지않아 밀어닥칠 원소의 구원군이 걱정되었다. 자신은 먼 길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오기 위해 오천에 입마밖에 끌고 오지 못한 데 비해 본질이 멀지 않은 원소는 반드시 대군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허둥지둥 물러나다가는 군데군데 있는 원소의 딴 진체들과 뒤쫓는 대군에게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이에 조조는 선수를 치기로 하고 순우경의 졸개들이 버리고 간 갑옷과 무기며 기치들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을 이번에는 순우경의 졸개들로 꾸며 원소의 구원군을 맞으러 보냈다. 싸움에 지고 쫓겨 돌아가는 순우경의 졸개들로 꾸민 조조의 군사들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산기슭 소로에서 마침 오소를 구원하러 달려오던 장기의 군사들과 마주쳤다. 어디서 오는 군사들이냐? 장기의 군사들이 물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거짓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오소를 지키던 순우경 장군의 수하로 이제 조조군을 당해내지 못해 본체로 돌아가는 길이요. 장기가 다가가 보니 한결같이 자기 편의 복색과 갑주에 들고 있는 것도 자기 편 기치였다. 조조군이 설마 자기 편의 배군으로 위장해 거기까지 올 리는 없다고 생각한 장기는 별 의심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그에게 급한 것은 오소를 구하는 일이었던 까닭이다. 그런데 호련 순우경의 졸개들 속에서 2 장수가 나타나 장기의 말 앞을 막았다. 다름 아닌 장요와 허저였다. 역시 순우경의 졸개를 가장한 조조의 군사들 틈에 숨어 있다가 적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자 달려든 것이었다. 장기는 달아나지 말라. 허저와 장요가 함께 소리치며 달려들자 방심하고 말을 딛던 장기는 놀라 정신이 아득했다. 얼른 무기를 저들었으나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장요의 칼에 목이 달아나 버렸다. 장수가 그 모양이 되니 졸개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모조리 죽거나 사로잡혀 원소의 1만 대군은 다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장요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원소에게까지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알리게 했다. 장기 장군은 벌써 오소에 온 조조의 군사들을 쳐 흩어버렸습니다. 그 같은 말을 들은 원소는 그 뒤로 다시는 더 오소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관도에 있는 조조의 진체를 치러 간 쪽에만 군사를 보탤 뿐이었다. 하지만 관도로 간 원소의 군사들도 험한 꼴을 보기는 오소로 간 쪽보다 덜할 게 없었다. 장합과 고람은 기세 좋게 조조의 본체를 급습했지만 왼편에서는 하후돈이 달려나오고 오른편에서는 조인이 달려나온 데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진체 안에서마저 조홍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으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 한 싸움에 크게 뭉그러져 달아나는데 마침 원소가 보낸 증원군이 이르렀다. 거기서 힘을 얻은 장압과 고람은 다시 군사를 수습해 조조의 분체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미처 그 싸움이 어우러지기도 전에 등 뒤에서 한때의 군사가 달려 나오더니 원수군을 에워싸고 사방에서 들이쳤다. 어느새 돌아온 조조가 친히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그쯤 되면 이니 장합과 고람 따위로는 버텨낼 싸움이 못 되었다. 반나절 어리 빠진 두 장수는 앞뒤 없이 어지럽게 뒤엉킨 군사들 사이를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앗아 포위에서 벗어났다. 그 무렵은 원소의 본진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조에게 쫓겨간 순우경의 진짜 졸개들이 그제야 귀와 코가 잘리고 손가락도 모조리 없어진 순우경과 함께 그곳에 이른 것이었다. 장효의 군사들이 전한 거짓 소문만 믿고 있던 원소가 놀라 물었다. 어떻게 하다 오수를 잃게 되었는가? 순우경이 술 취해 누워 자고 있었기에 적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쫓겨온 졸개들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순우경을 보며 그렇게 대답했다. 성난 원소는 그 자리에서 순우경을 목베어 버렸다. 그때 다시 관도로 갔던 군사들의 소식이 들어왔다. 조조의 물샐 틈 없는 대비로 장합과 고람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곽도는 덜컥 겁이 났다. 장합과 고람이 진체로 돌아와 모든 걸 밝히면 그 계책을 낸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먼저 장합과 고람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각도는 원소에게 가서 그들을 헐뜯었다. 장합과 고람은 주공께서 싸움에 지신 걸 보고 마음속으로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렇잖아도 심기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던 원소가 험한 눈길로 그렇게 되물었다. 곽도는 더욱 고약하게 장합과 고람을 모함했다. 그들들은 평소부터 조조에게 항복할 뜻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힘을 들이지 않고 싸워 군사들만 태반이나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니 어찌 주공이 패하신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각도의 말을 들은 원소는 한번 알아볼 생각도 않고 성부터 냈다. 그리고 아직 본체로 돌아오지도 않은 장합과 고람에게 사람을 보내 급히 돌아오라 재촉했다. 곽도는 속으로 됐다 싶었다. 원수가 보낸 사람이 장합과 고람에게 이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사람을 보내 알려주었다. 주공께서는 두 장군께서 싸움에 진 책임을 물으려 죽이려 하시오. 부르더라도 이리로 돌아오셔는 아니되오. 장합과 고람이 그 말을 듣고 장뜩 근심에 쌓여 있는데 다시 원수가 보낸 사람이 왔다. 원수가 급히 부른다는 말을 듣자 고람이 사자에게 물었다. 주공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가? 글쎄, 저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사자는 그렇게 대답했으나 무언가 겁먹고 숨기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사자를 가만히 살피던 고람이 돌연 칼을 빼어 사자의 목을 쳐 버렸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장합이 놀라 물었다. 고람이 피 묻은 칼을 던지며 분연히 소리쳤다. 원소는 간사한 무리에 헐뜯는 말을 잘 믿으니 반드시 조조에게 사로잡히는 날이 오리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소. 차라리 조조에게로 투항해 감이 나을 것이요. 그 말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장합도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외다. 이제 갈 때가 왔는가 보오. 그렇게 뜻이 맞자 두 사람은 곧 거느린 병마를 모조리 데리고 조조의 진체로 투항해 버렸다. 장합과 고람이 항복해 왔다는 말을 듣자 조조는 몹시 기뻐했다. 곁에 있던 하후돈이 못마땅한 듯 말했다. 장합과 고람은 이미 여러 번 그 주인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이 항복해 왔다고는 하나 거짓인지 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하우돈의 말을 받았다. 주인이 옳지 못하면 떠나는 것은 정한 이치다. 지난날 은나라가 포악하니 미자는 떠났고 조가 강포하니 한시는 한으로 돌아섰다. 내가 둘을 은혜로 대한다면 설령 딴 마음을 품고 왔더라도 달라질 것이다. 그런 다음 영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아들였다.
두 사람은 창을 누이고 갑옷을 벗은 뒤 땅에 엎드려 조조에게 절했다. 그 사이에 그들이 오게 된 경위를 들어한 조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만약 원소가 두 장군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싸움에 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이제 두 장군께서 내게로 오신 것은 마치 미자가 은을 떠나고 한신이 하늘로 돌아선 것과 같소이다. 그리고 장합은 편장군의 도정후로 변하고 고람은 편장군의 동래후로 봉하니 두 사람은 한 가지로 몹시 기뻐했다. 한편 원소 쪽은 허유가 이미 떠난 데다 다시 장합과 고람이 조조에게 투항하고 또 오소의 군량은 조조가 모조리 불태워버려 군심이 몹시 술렁거렸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군량이 없는 마당에서는 많은 군사를 거느린 원소 쪽이 오히려 짐이 무거웠다. 자신의 계책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조조가 원소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되자 우쭐해진 허유는 이어 조조의 급속한 공격을 권했다. 무언가 공을 세워 조조의 후대에 보답하려고 장합과 고람도 스스로 선봉이 되기를 정하며 은근히 허유의 뒤를 밀어주었다. 이에 조조는 다시 한번 부딪혀 보기로 하고 장합과 고람으로 하여금 원소의 진체를 야습하게 했다. 그날 밤 삼경 무렵이었다. 조조로부터 출전을 허락받은 장합과 고람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원소의 본진을 들이쳤다. 그렇잖아도 움츠려든 사기에 깊은 밤의 급습이라 얼마 안 되는 조조의 군사 여건만 원소의 대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쪽 저쪽도 잘 구별하지 못한 채 뒤엉켜 싸우다가 날이 밝자 각기 군사를 거두었는데 이번에도 당한 것은 원소 쪽이었다. 조조 쪽의 대단차는 손실에 비해 원소는 다시 군사의 태반이 꺾여 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한때 70만 대군을 자랑하던 원소의 군세는 쓰러지기 직전에 만신창이 거인과 같은 꼴이 나고 말았다. 그 거인에게 드디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것이 바로 순유가 다음날 조조에게 올린 계책이었다. 이때가 바로 입말을 풀어 거짓된 말을 퍼뜨림으로써 적을 현혹시킬 기회입니다. 승상께서는 군사를 나누어 한 길로는 산조를 빼앗은 뒤 업군을 치라고 하고 다른 한 길로는 여양을 뺏은 뒤 원수의 군사들이 돌아갈 길을 끊으리라는 말을 퍼뜨리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놀란 원소는 반드시 군사를 나누어 우리에게 맞서려 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수의 군사가 움직일 때 우리가 틈을 보아치면 넉넉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실로 훌륭한 계책이었다. 조조는 거기 따르기로 하고 군사를 크고 작게 세 갈래로 나눈 뒤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며 순유가 시킨 대로 거짓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게 했다. 그 소문은 곧 원소의 군사들에게도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딴 애는 큰 기밀이라도 알아냈다는 듯 헐레버떡 원소의 진체로 달려가 알렸다. 조조가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한편으로는 업군을 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여양을 뺏으러 보냈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군사를 둘로 쪼갠다는 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으나 이미 여러 번 조조에게 당한 뒤끝이라 원소는 놀라기부터 먼저 했다. 얼른 아들 원상에게 군사 5만을 주어 업군을 구하러 가게 하고 다시 장소 10명에게 5만을 주어 여양을 구하러 보냈다. 그것도 그날 밤으로 떠나도록 재촉해서였다. 그렇게 되자 원수의 본진에 남은 군사는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다. 하북을 떠날 때는 70만의 대군이었다 하나 그 사이 절반이 꺾인 데다 다시 10만을 빼내고 보니 이제 원소 곁에 남은 군사는 조조가 거느린 군사보다 크게 많을 것도 없었다. 하나가 열을 당할 작정으로 나온 조조 쪽으로 보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조는
원상과 신명이 떠났다는 소리를 듣기 바쁘게 자기가 거느린 모든 군사를 들여 8길로 일제히 원소의 본체를 쳤다. 10배의 머릿수를 가지고도 조조군을 당해내지 못하던 원소군이 그 돌연한 공격을 당해낼 리 없었다. 조조군이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한결같이 싸울 생각을 잊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니 원소의 본지는 그대로 뭉그러졌다. 경황이 없기는 원소도 마찬가지였다. 갑옷으로 갈아입을 틈도 없이 홑옷에 복건 바람으로 말 위에 올랐다. 뒤를 따르는 것은 다만 맏아들 원담과 그 졸개 약간이었다. 장요, 허저, 서황, 우금 네 장수가 각기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그런 원소를 뒤쫓았다. 그 지경이 되니 원소는 한 목숨 구해 달아나기도 바빴다. 급히 강을 건너는데 그 많은 수레며 금은 비단은 물론 진중에서 쓰던 서책이며 문서까지 모두 버려둔 채였다. 군사도 그를 따라 강을 건넌 것은 겨우 800기에 지나지 않았다. 힘들여 쫓았으나 끝내 원소를 놓친 조조의 군사들은 원소가 버리고 간 것들을 모두 모조리 거두었다. 이때 죽은 원소의 군사는 8만여 명. 피는 내를 이루고 강물도 물에 빠져 죽은 시체로 메워질 지경이었다. 조조군의 완전한 승리였다. 조조는 원소가 버리고 간 금은 보하며 비단으로 군사들에게 골고루 상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서책과 문서를 뒤질 때였다. 편지 한 묶음이 나왔는데 모두가 허도에 있는 대신들이나 자신의 부하 장수들이 원소와 몰래 주고받은 것이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모조리 이름을 밝혀내 죽여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원소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나조차도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그랬을진데 하물며 딴 사람들이겠느냐. 그러고는 명을 내려 묶음도 풀지 않은 채 모두 태워버리게 한 뒤 좌우를 둘러보며 말했다. 앞으로 이 일은 2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하라. 실로 우리는 조조의 일생 전체를 통해, 아니 이 이야기 삼국지 전체를 통해 가장 광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 다만 승자의 관용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나 휘황한 영혼 정신의 광채이다. 한편 원소의 모사 저수는 갇혀 있었던 탓에 일찍 달아나지 못했다. 이미 원소의 본진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짓밟힌 뒤에야 겨우 풀려나 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결국은 조조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군사들은 저수를 묶어 조조에게로 끌고 갔다. 원래 조조와 저수는 서로 아는 사이라 목숨을 빌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저수는 조조를 똑바로 쏘아보며 크게 소리쳤다. 이 저수는 항복하지 않는다. 어서 죽여라. 조조는 그런 저수를 내려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원소가 미련하여 그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아직도 그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가. 만약 내가 일찍 그대를 얻었던들 천하에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것이네. 그리고 한동안을 좋은 말로 달랜 뒤 후하게 대접하며 자신의 진체에 머물게 했다. 저수는 묵묵히 조조의 말을 따랐으나 그 마음까지 돌린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진체 안에서 말 한 피를 훔쳐 원소에게로 달아나려 하다가 그만 조조의 군사들에게 들켜버렸다. 재주가 아까워 저수를 살려주려 했던 조조도 그 같은 말을 듣자 왈칵 성을 냈다. 저수를 달래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저자를 끌어다 목을 쳐라. 그러자 저수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낯빛 한번 변하는 법이 없었다. 태연이 목을 느려 칼을 받으니 조조가 듣고 탄식했다.
내가 충성되고 의로운 선비를 잘못 죽였구나. 그리고 후한 예로 장사 지낸 뒤 황하 어귀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충렬 적은 지묘란 묘비와 함께였다. 자신의 선택이 그릇된 줄 알고 나서도 한 번 믿음을 준 곳이 기꺼이 생명을 내던진 것 이 또한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고집이 아닐는지. 이때 복권의 호독 차림의 원소는 겨우 800기를 거느리고 여양을 향해 달아나고 있었다. 승세를 탄 조조는 틈을 주지 않고 군마를 정돈에 잇따라 추격했다. 그러나 여양 부쪽 물가에 이르자 원소의 장수 장의거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원소를 맞아 들여가는 바람에 더는 뒤쫓지 못했다. 겨우 한숨을 돌린 원소는 앞서 있었던 일을 의거에게 말하고 조조의 추격을 막을 계책을 물었다. 주공의 대군이 비록 패했다 하나 그 모두가 죽거나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군사가 산과 골짜기에 흩어져 숨어 있을 것인즉 먼저 그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십시오. 그들만 돌아온다면 이곳의 군사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조조와 싸워볼 만합니다. 이에 원소는 사방의 사람을 놓아 흩어진 군사를 불러들였다. 원소가 여양에 있다는 말을 듣자 조조에게 패해 흩어진 군사들이 개미떼처럼 줄을 이어 모여들었다. 워낙 대군이었던 까닭에 곧 상당한 군사가 모여들었다. 일단 기주로 돌아가자. 가서 뒷날을 기약하는 편이 옳겠다. 원소는 그렇게 결정하고 기주로 군사를 돌렸다. 회군을 시작한 그날 밤이었다. 원소의 군사들은 어떤 거친 산 기슭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원소도 장막 안에 누웠으나 쉽게 잠이 올 리 없었다.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며 몸을 뒤척거리고 있는데 문득 멀리서 은은한 곡성이 들렸다. 원소는 가만히 몸을 일으켜 곡성이 나는 곳으로 가 보았다. 군사들이 모여 형과 아우를 잃은 슬픔이며 친지와 친척을 잃어버린 쓰라림을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 얘기하다 말고 가슴을 움켜 채 큰 소리로 울기도 했는데 그 끝에 한탄하는 말은 모두가 한결 같았다. 만약 주공께서 전풍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같은 화를 당했겠나. 실로 원망스러우이. 그 말을 듣자 원소도 크게 뉘우치는 마음이 생겨 속으로 단식했다.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아 싸움에 치고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전풍을 보랴. 그런데 다음 날이었다. 원소가 다시 말 위에 올라 기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는데 간 곳을 알 수 없던 봉기가 어디선가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다. 반갑게 봉기를 맞은 원소가 말했다. 내가 일찍이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같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네. 이제 돌아가면 그 사람 보기가 실로 부끄럽게 짝이 없을 것이네. 그 말에 봉기의 얼굴이 실축해졌다. 돌아가면 반드시 원소가 전풍을 무겁게 쓰리란 짐작이 들자 다시 헐뜯어 말했다. 주공께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전풍은 옥 안에서 주공이 패하셨단 말을 듣자 손을 쓸며 큰 소리로 웃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 자기가 헤아린 바를 헤어나지 못했다며 뽐내더란 것입니다. 원소의 아픈 곳만 건드리는 말이었다. 봉기의 그 같은 말에 원소는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볼 생각도 없이 화부터 먼저 냈다. 그 더벅머리 선비놈이 어찌 나를 비웃는단 말이냐. 내 반드시 그놈을 죽이리라. 그리고 사자에게 차고 있던 보검을 풀어주며 먼저 기주로 가서 옥에 있는 전풍을 죽이게 했다. 이때 전풍은 임의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다. 하루는 옥리가 찾아와 기쁜 얼굴로 말했다. 별가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한단 말이오? 전풍이 까닭을 몰라 물었다. 옥리가 까닭을 밝혔다. 주공께서 싸움에
크게 지고 돌아오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공을 중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자 전풍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공을 위해 기뻐하고 있는데 공은 어찌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옥리가 영문을 몰라 물었다. 전풍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장군은 겉으로는 관대하나 안으로는 시기가 많아 남의 충성을 알아줄 줄 모르네. 만약 싸움에 이겨 즐거우면 나를 살려줄 것이나 이제 싸움에 져 부끄럽게 돌아온 길이라니 나는 이미 살기 들렸네. 그러나 옥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전풍이 공연히 겁을 먹은 것이라 여기고 있는데 문득 원소에게서 사자가 왔다. 원소가 불어준 보검을 내보이며 전풍을 죽이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옥리는 비로소 놀랐다. 전풍은 오히려 그런 옥리를 위로하듯 말했다. 내 뭐라던가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지 않던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니 너무 놀라지 말게. 그 말에 옥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런 그들을 저연히 바라보던 전풍은 다시 자조하듯 덧붙였다. 대장부가 천지간에 태어나서 주인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섬겼으니 그것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무지다. 새삼 애석게 할 게 무엇이랴. 그러고는 원소가 내린 보검으로 스스로의 목을 찔러 죽었다. 옛부터 봉황은 나뭇가지를 가려 앉는다던가 이렇게 일대의 모사 전풍은 허무하게 삶을 마쳤다. 시인이 시를 지어 단식했다. 어제는 저수가 군중에서 죽더니 오늘은 전풍이 옥에서 죽는구나. 하북의 기둥과 대들보 모두 꺾이니 원소 어찌 그 집과 땅을 지킬 수 있으리. 전풍이 그렇게 죽자 등눈이 지고 애석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오래잖아 원소도 기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안팎의 일이 그 모양이 되고 보니 마음에 근심이 차고 정신이 어지러워 정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소의 처 유씨가 다시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 그 마당에 후사 세울리를 재촉하고 나선 게 그랬다. 원래 원소에게는 아들, 여기서는 적자만 들었다. 원소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전처에게서 얻은 맏아들은 원담으로 자를 현충이라 쓰며 밖으로 나가 정주를 지키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원이라 하며 자를 혁이라 쓰는데 역시 밖에서 유주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는 원상으로 자를 현보라 쓰며 바로 지금의 저 유씨가 낳은 자식이었다. 원상은 얼굴과 체격이 한 가지로 준수하고 우람했다. 원소도 그런 셋째를 특히 사랑하여 그 형들과는 달리 언제나 곁에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그 어미 유씨가 후사로 삼아달라고 졸라댔다. 관도에서의 패배가 그녀를 어떤 조급 속에 몰아넣은 듯했다. 저 유씨에게 부대끼던 원소는 마침내 신배, 봉기, 신평, 곽도 네 사람을 불러놓고 후사 세울 일을 의논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네 사람의 모사가 뜻이 같지 않은 점이었다. 신배와 봉기는 셋째 원상을 돕고 있는 반면 신평과 곽도는 맏아들 원담을 받들고 있으니 네 사람은 각기 그 주인을 위해 일할 게 뻔했다. 이제 바깥에 걱정거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내 일을 일찍 결정해 두어야겠소.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이어 대업을 이룰 후사 세울 일을 의논하려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 맏아들 담은 성정이 모질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며 둘째 희는 줏대가 없고 겁이 많아 큰일을 하기는 어려울 성십소. 그러나 셋째 상은 영웅다운 기상이 있고 어진이를 예로 대하며 선비를 공경할 줄 아오. 나는 그 아이로 후사를 세우고 싶은데 공들의 뜻은 어떠시오? 원소의 그 같은 물음이 떨어지기 바쁘게 맏아들 원다음의 편인 곽도가 일어나 말했다. 새 아드님 가운데 담이
맞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께서 까닭없이 맞이를 제쳐놓고 나이 어린 아드님을 세운다면 이는 반드시 뒷날 어지러움의 싹이 될 것입니다. 방금 군사의 위세를 꺾이고 적병은 우리 경계로 밀려오는데 어인 까닭으로 다시 부자와 형제간이 서로 다투게 될 일을 만들려 하십니까? 주공께서는 마땅히 먼저 적을 꺾을 계책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후사를 세우는 일은 다음에 의논하셔도 늦지 아니합니다. 원담이 없는 때 후사를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 불리하다 여겨 시간을 버려두려는 뜻도 있었지만 실은 일도 그러했다. 원소도 그 말을 들으니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호련 사람이와 알렸다. 원희가 군사 6만을 이끌고 유주로부터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비가 조조에게 패했단 말을 듣고 도로 달려온 듯했다. 이어 다시 사람이 와 잇따라 알렸다. 원담이 청주에서 군사 5만을 이끌고 당도했습니다. 생질 고간도 병주에서 군사 5만을 이끌고 막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같은 말을 들은 원소는 크게 기뻤다. 곧 후사 따위는 뒤로 밀어두고 조조를 쳐부수는 일로 마음을 돌렸다. 세 군데 인마에다 원래 거느리고 있던 군사를 합치니 다시 무시 못할 대군이었다. 원소는 그들을 정비하고 기운을 돋워준 후 조조와 싸우러 갔다. 이때 조조는 싸움에 이겨 기세가 오른 군사들을 이끌고 하상이란 곳에 이르러 진체를 벌이고 있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으로 조조의 군사를 반겨 맞았다. 조조가 그들 가운데 몇몇 늙은이를 보니 머리가 허옇게 센 이들이었다. 조조는 그들을 장막 안으로 불러들여 자리를 내주며 물었다. 노이장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모두 100살에 가깝습니다. 늙은이들이 황송한 듯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조조가 걱정스레 말했다. 내 군사들이 어르신네의 고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는지 실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자 노인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지난날 환제 때에 누런 별이 조와 송 얼음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요동 사람으로 은규란 이가 있어 천문을 썩 잘 보았는데 그가 밤에 그 별을 보고 늙은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황성이 거기서 빛나는 것은 50년 뒤 양과 폐 사이에서 진인이 나올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헤아려 보니 금년이 바로 그 50년째가 됩니다. 원소는 그동안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짜내 사람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인의의 군사들을 일으켜 백성을 위로하고 죄 지은 자를 치시니 관도의 한 싸움에서 원소의 100만 대군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50년 전 은규가 말한 것에 맞아떨어지는 일로 백성들은 다만 승상께서 오신 것을 태평성대가 올 조짐으로 여겨 기뻐하고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아무리 제가 어찌 거기에 당케 하겠습니까? 조조는 그렇게 겸양했으나 마음속으로는 기쁘기 그지없었다. 곧 술을 내어 늙은이들을 대접한 뒤 비단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리고 곧 삼군에게 엄한 영을 내렸다.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백성들에게 배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백성의 닭이나 개를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 서슬 벌언 영을 누가 감히 어길 것인가. 이에 장졸들이 한 가지로 터럭만한 민폐도 끼치지 않으니 골 사람들은 더욱 감격하여 조조를 따랐다. 비록 마을 늙은이의 말을 참고로 한 결단이지만 군사들의 약탈이 보편적이고 때로는 그 약탈이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수단이기도 했던 그 시대로 보아서는 드문 일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시 급한 전갈이 들어왔다. 원소가 내 주로부터 군사 23만을
끌어 모아 그 선봉은 이미 창정의 진체를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도 군사를 몰아 창정으로 갔다. 조조가 진체를 내리니 양군은 다시 창정에서 맞서게 되었다. 다음 날이었다. 각기 싸움에 유리한 진세를 벌인 뒤 조조가 먼저 여러 장수를 이끌고 진문 밖으로 나갔다. 원소도 새 아들과 생질 및 문무의 수하들을 이끌고 진 앞으로 나섰다. 조조가 기세 좋게 소리쳤다. 본토는 이미 개책이 궁하고 힘이 다했거늘 어찌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칼이 목 위로 떨어질 때에 이르러서는 뉘우쳐도 이미 늦으리라. 비록 관도의 싸움에서 크게 졌다고는 하나 아직 원소가 망해버린 것은 아니었다. 범 같은 새 아들의 20만이 훨씬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터라 기세는 전과 다름없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좌우를 돌아보며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가져오겠느냐? 이때 원상은 아버지 앞에서 한번 자신의 용맹을 뽐내고 싶었다. 원소의 물음이 떨어지기 바쁘게 쌍칼을 춤추듯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갔다. 말을 휘몰아오는 기세가 잠못 볼만했다. 저게 누구냐? 못 보던 장수라. 조조가 좌우를 둘러보며 물었다. 원상을 알아본 사람이 대답했다. 원소의 셋째 아들 원상인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조조편에서도 한 장수가 창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갔다. 조조가 보니 서왕의 부장인 시사환이었다. 두 말은 곧 기세 좋게 부딪혔다. 그러나 채 세합이 되기도 전에 창을 헛찌른 원상이 말을 박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환은 원소의 아들을 사로잡는 공에 마음이 들떠 급하게 뒤쫓았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다. 원상이 가만히 활을 뽑아 화살을 재더니 몸을 뒤집듯 사환을 쏘았다. 멀지 않은 거리인데다 뒤쫓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던 사환이 그 화살을 피해낼 리 없었다. 왼눈에 정통으로 화살을 맞고 그대로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아들이 한바탕 싸움에 이긴 것을 보자 원소는 부쩍 힘이 났다. 채찍을 번쩍 들어 군사를 몰아가니 모든 군사들이 그를 에워싼 채 조조군으로 돌진했다. 대군과 대군의 일대 혼전이 벌어졌다. 어느 쪽이 낫고 못하고도 구별 안 되는 마구잡이 살육전이었다. 어느 쪽도 승산 없이 군사만 죽고 상하는 싸움이 되자 오래자나 양편은 각기 북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원소로서는 오랜만에 대등한 형국을 이룬 것이라 그리 볼만이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끝.